이 사진은 약 10년 전 전쟁에 휩쓸린 월남 피난민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 장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월남의 패망까지도. 그보다 20년 앞서 6.25의 전화가 휩쓸고 지나갔다. 이 장면은 그때 피난민의 모습이다. 33세 이전의 젊은이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다.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는 10명 중 3명만이 체형 세대인 셈이다. 이산, 굶주림, 죽음의 고통 속에 요랑하던 그때 시절. 다음은 북괴 남침 3년, 그 천일의 피어린 기록이다.
1948년 2월 8일 평양. 얼어붙은 겨울 광장을 뒤엎은 인민군대의 창설. 인민군 사령관은 최용건. 47년 5월에 이미 인민집단군으로 출범한 북계군은 구식 장비를 모두 소련제로 바꿔가고 있는 중이었다. (3개월) 뒤인 48년 5월 김구 일행이 남북 협상을 위해 평양에 갔을 때 김일성은 일행을 열병식에 참관하도록 했다. 김구는 인민군의 위용과 엄청난 장비에 놀라 김일성에게 물었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군대를 만드는가? 남쪽에도 경비대가 있으나 그것은 경찰대 이상의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김일성의 대답. 조선이 독립한 날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재침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1949년 3월 2일) 모스크바를 방문하기 위해 평양공항에 나타난 김일성. 이들은 3월 17일 모스크바에서 비밀 군사협정을 맺어 남침에 대한 소련의 군사 원조를 얻어냈다. 브르시초프는 그의 회고록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다. 김일성은 남조선을 총검 끝으로 찌르고 싶어하고 있었다. 그는 최초의 한방으로 남조선 내부에 폭발이 일어나고 인민의 힘이 승리한다고 말했다.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충분히 생각하고 계산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오라고 설득했다. 김일성은 이듬해인 50년 3월에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그는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다. 스탈린은 미국의 개입을 걱정하고 있었으나 만약에 전쟁이 신속하게 전개된다면 미국의 개입은 피할 수 있다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래도 그는 모택동의 의견을 타진했다. 모택동은 김일성의 제안을 승인하고 이 전쟁은 조선의 국내 문제이므로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소련으로부터 막대한 전쟁 무기가 속속 북한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1949년) 겨울부터 1950년 봄까지 북계군은 각 사단별로 대규모의 기동 훈련을 실시했다. 북계군은 실전 경험이 풍부한 팔로군 출신의 병사 3만 명을 만주로부터 불러들임으로써 7개 사단과 1개 전차 사단의 완벽한 편성을 끝낸 후였다. 1949년 말에서 50년 초까지 북계군의 남침 군사훈련 중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제5사단 한북 경성에서 사단 공격 연습, 제6사단 신의주 부근에서 사단 공격 연습, 제2사단 남남 해안에서 공지 협동작전, 제1사단 북청 부근에서 도로 개설 타개 훈련, 공병여단 50년 봄 대동강에서 도하 연습. (1950년 2월에는 2개 보병사단, 전차부대, 1개 기계화 보병사단 등이 모여 돌파, 전과 확장, 우회, 침투 훈련 등을 실시하는 대규모 합동 연습까지 있었다.
50년 6월 남침 직전에 소련군 군사 고문단은 그 임무를 끝내고 귀국했다. 남침에 관여한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속셈이었다. 프르시초프는 그의 회고록에 이렇게 적고 있다. 스탈린은 북조선에 파견했던 군사 고문을 전부 소환해버렸다. 내가 그 이유를 묻자 스탈린은 고문단을 현지에 남겨두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포로가 될지도 모른다. 이 전쟁에 가담했다는 비난을 살 증거를 남겨두고 싶지 않다. 이 전쟁은 기밀성의 문제인 것이다. (1949년 8월 15일) 서울 정부 수립 1주년 기념 사역. 신성모 국방장관과 참모총장 최병덕. 군대라고는 하나 아직까지 국군은 그 장비나 규모가 경찰 경비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었다. 한국군 장비 개선에 대해 미국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 무렵 북계의 남침 조짐에 대해서 한국의 불안과 미국의 지나친 낙관이 엇갈리고 있었던 것은 당시 적정에 관한 양쪽 정보 보고에서도 엿볼 수 있다. 1950년 1월 5일 한국 측 긴급 정보 보고. 북계군의 남하 상황으로 보아 북은 남침 시기를 3, 4월로 정한 듯이 보인다. 제3사단은 원산 부근에서 철원 부근에, 제2사단은 함흥 부근에서 춘천 정면에 이동한 것이 확실하다. 이에 대한 주한 미 대사 무초의 50년 1월 종합정세 판단보고. 한국군은 적당한 규모이며 훈련도 아시아에서는 제1급 수준이다. 북계군의 훈련은 대단치 않고 사기는 저하돼 있으며 소련의 대규모 원조는 믿기 어렵다. 전투가 일어난다 해도 한국군은 격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군에 대해서의 그 기본 미국 정책이 전장이 없으리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기본 컨셉트, 개념이에요. 그거는 그때의 라바츠라는 그 군사 고문단장의 말로서 아주 단적으로 표현이 됐는데, 그때의 그 사람 얘기는 한 명의 미군 병사가 남한에 있으면은 아무리 침략적인 공산주의자라고 할지언정 여기 침범을 안 할 것이다. 이거는 전승국인 그 미국이 가졌던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을 미군의 영향이 있는 데에는 말이야, 감히 말이야 공격을 어디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우리 그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돼가지고 이제 육군, 해군, 공군이라고 이제 매길고, 공군은 나중에 출발했지만 하여튼 장래를 생각해서 공군도 독립시켜서 이제 상근의 체제를 가졌는데, 미군이 그걸 도와주질 않아요. 육군도 그렇죠. 육군에 이제 작전을 하려면 이제 가소링을 갖다가 참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제 비축을 해야 할 텐데, 그 당시만 해도 한 3일분이거든. 탄약이 전장하기 위한 탄약은 전혀 없어. 그러고서 이제 육군에서 이북의 탱크를 가지고서는 맹훈련을 하니 이건 침범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탱크를 막기 위해서 탱크가 있어야겠고, 또 탱크를 막기 위해서는 대전차포가 있어야겠다. 그러니 그때 미군이 뭐라고 대답하냐 말이에요. 한국은 탱크가 작전할 만한 지세가 아니다.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다.
이건 참 삼척동자도 아는 건데 2차 대전, 1차 대전부터 그렇죠. 탱크 없는 근대전이 없는 거거든. 이것을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우리 참 군사 경험을 가진 한국군의 참 지휘관섭 어떤 장교들은 안타깝기가 짝이 없어요. 한국군 순회에게 위기감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을 때 1950년 1월 12일 미 국무장관 에치슨에 의해 실로 청천벽력 같은 미국의 극동 정책이 발표됐다. 미국의 극동 방위선은 알류산 열도에서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의 선이다. 일본은 미국의 한 주와 마찬가지로 확보한다. 이 성명 속에 한국을 미국의 방위 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는 구절은 없었으나 일반에게는 물론 적에게 그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야. 50년 3월부터 38선 접경 5km 이내의 모든 주민들을 후방으로 이동시킨 뒤 북계군 주력은 38선으로 남하하기 시작했다. 남침 준비를 완료한 북계군의 진중 오락 장면. 이들 중 장교의 3분의 1은 역전의 중공군 출신이며 사병들도 각 사단마다 1개 연대가량은 악명 높은 팔로군 출신으로 구성됐다. 남침 초기에 북계군이 새로 평선된 것으로는 이상하리만큼 막강했던 까닭도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시시각각 엄청난 위험이 닥쳐오는데도 서울은 평온한 6월을 맞고 있었다. (1950년 6월 18일) 연천군 전곡면 초성로. 미 국무장관 고문 자격으로 38선 경계 초소에 나타난 덜레스는 전쟁이 일어날 까닭이 없다고 믿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측 방위 태세에는 6.25를 재촉하는 허점마저 드러났다. 6.25 전의 군 지휘관의 대대적인 인사이동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50년 6월 10일자 군 지휘관 인사이동. 이형근 준장, 동해안 제8사단장에서 대전 제2사단장으로, 유재흥 준장, 대전 제2사단장에서 의정부 제7사단장으로, 이준식 준장, 의정부 제7사단장에서 육사 기어장으로, 이성가 대령, 청주 제16연대장에서 강릉 제8사단장으로, 김종호 대령, 참모학교 입교에서 춘천 제6사단장으로, 신상철 대령, 춘천 제6사단장에서 인사국장으로, 설상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장기간의 비상경계 끝에 남침 이틀 전인 23일에는 장병 3분의 1을 주말 휴가 또는 외박 등으로 비상경계를 완전 해제했던 것은 또 하나의 불운이 아닐 수 없었다. (6월 24일) 밤 육군 장교클럽 개관 기념 파티. 참석자는 한국군 고급 장교 50여 명과 미군 고문들. 1차는 밤 10시경에 끝났지만 2차, 3차는 25일 새벽 2시까지 계속됐다.
그래서인지 6.25 남침 당일 참모회의가 열린 것은 오후 2시가 넘어서였다. 1950년 6월 18일경부터 저희 백공호 탱크사단도 38선 전역에 완전히 배치가 끝나고 그 일주일 동안은 매일매일 남침을 위한 최종 명령이 하달되기만은 기다리면서 대기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950년 그 6월 23일 날에는 소위 민족 보위상 작전 명령 제1호라고 하는 것이 각 지휘관들에게 극비로 하달이 됐고, 거기에는 물론 6월 25일 새벽을 기해서 일체에 남침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6월 23일에 하달됐고, 드디어 6월 25일 새벽에는 각 전방에 배치된 인민군 각 부대에서는 비상 소집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민족보위상 작전 명령 제1호가 하달되면서 새벽 4시부터 5시경에 38선 전역에서 일제히 남침을 개시했던 겁니다. (6월 27일) 창동 미아리 전선. 전선에 나와 독려하는 참모총장 최병덕. 내일 아침부터 미군기 100대가 지원한다. 전선을 사수하라. 한 발자국이라도 물러서는 자는 총살이다. 죽어도 지켜야 한다. 제1선을 돌아다니며 절규하듯 전선 사수를 독려했던 최병덕 참모총장의 작전 지시는 군의 사령탑으로서 너무 무모한 것이었다는 비난과 함께 당시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동정론도 있었다. 그러나 전선은 이미 수습불능의 파탄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6월 27일) 서울.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허둥대는 시민들. (6월 28일) 북괴 남침 사흘 만에 서울은 어처구니 없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다. 북괴군 탱크가 요란한 굉음과 함께 나타났다. 한강 다리는 이미 끊어졌고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시민들만 적의 수중에서 죽음과 공포의 나날을 맞게 됐다. 같은 날 수원. 뿔뿔이 흩어지다시피 퇴각한 각계 병사들을 모아 전열을 수습하는 역광장의 모습. 사령부는 어디에 있으며 지휘관은 어디에 갔는가? 같이 싸우던 동료는 어찌 됐는가? 연 나흘간의 주야 전투에다 패전의 상처가 겹쳐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절망감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패배의 상처가 깊어도 그들은 다시 대열을 가다듬어 전선으로 가야 했다. 전선을 향해 북상하는 국군이
수원의 노송지대를 지나는 모습이다. (6월 28일) 유엔 본부. 거듭된 전쟁 행위 중지의 결의가 침략자들에게 묵살되자 유엔은 마침내 한국의 연합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유엔군 파견 결정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장면 This is a feeling of gratitude on behalf of my people and my government for this proposal. (6월 29일) 수원 비행장. 전쟁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메가다가 한국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메가다를 만나기 위해 수원 비행장에 나온 이 대통령과 무초 대사 일행. 그들이 메가더를 기다리고 있던 그 시간에도 비행장은 간헐적인 적의 공습을 받았다. 그 전날 국군에게 무기와 탄약을 실어다 주었던 C-54 수송기도 적기의 내속으로 불타고 있었다. 유엔군의 개입 소식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줄기 서광이었지만 수도 서울은 이미 적에게 빼앗겼고 국군은 거의 붕괴 직전에 암담한 상황이었다. (7월 1일) 부산. 미 24사단의 선발대인 스미스 기동부대원 400명이 부산에 도착했다. 병사들은 이 출동이 단순히 정찰 행동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했고 미군을 보기만 해도 북해군이 도망칠 것으로 믿었다. 그들은 120발의 실탄과 불과 이틀분의 식량만을 지니고 있었다. 전투는 곧 끝나고 그들도 곧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있었다. (7월 5일) 수원 오산 부근. 스미스 기동부대는 수원과 오산을 연결하는 간선 도로변에 진지를 구축했다. 참호를 파던 스미스 기동부대원들은 퇴각하던 국군을 볼 수 있었다. 철모도 총기도 잃어버린 채였고 어떤 국군은 심한 부상을 입고 있기도 했다. 소련제 T-34형 탱크를 앞세우고 공산군이 밀어닥쳤다. 치열한 전투를 겪은 후에야 미군은 비로소 적군의 전력이 만만치 않음을 깨달았으나 이미 처참한 패배를 겪은 후였다. 퇴각하기까지 스미스 기동부대가 공산군을 저지한 것은 7시간에 불과했다. 같은 날 스미스 기동부대의 주력인 제24사단 주력이 부산에 상륙했다. 사단장은 딘 소장, 팔군 사령관은 워커 중장이었다. 이상하게도 딘은 나중에 포로가 되고 워커 중장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다. 딘이 지휘하는 미 24사단은 열차편으로
대전으로 향했다. 일본에 있는 미 공군기들이 동해를 날아와 적의 후방을 강타하기 시작했다. (7월 12일) 미 24사단은 금강을 연결하는 모든 교량을 폭파하고 방어전을 펴려 했으나 사흘을 버틸 수 없었다. (7월 20일) 대전. 한국으로 달려오고 있는 증원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딘 소장의 24사단은 대전에서 최대한의 시간을 벌어야만 했다. 대전에서의 전투는 확실한 전선이 형성되지 않은 채 뒤죽박죽의 시가전이 돼버렸다. 사단장인 딘 소장은 이 전투에서 실종되어 적의 포로가 된 후 3년이 넘도록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 태각의 발길은 낙동강까지 닿았다. 낙동강. 여기가 최후의 교두보가 될 것이다. 이제 물러선다면 바다가 있을 뿐 절대절명의 싸움이 이곳 낙동강 전선에서 벌어지게 된다. 한숨 돌릴 새도 없이 고된 피난의 길을 걸어온 피난민들과 전선에 투입된 군사들로 대구는 혼잡했다. 대구 사수의 의지를 관철시켰던 조병옥 내무부 장관. 황급한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도 유엔 참전 소식에 활기를 얻고 있었다. 치열했던 낙동강 전투의 아픈 상처가 3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남아있는 외관 절교. 낙동강 공반전의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로 외관과 다부동이 전사에 기록된다. 외관과 다부동을 연결하는 선은 적의 주력 부대가 집결된 곳으로 대구와는 지척인 곳이었다. 제공권을 장악한 공군은 B-29를 총동원해서 공산군 집결지의 폭탄 세례를 퍼부었다. 사방 6km 이내에 있는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는 이른바 융단 폭격은 적의 사기를 결정적으로 꺾어놓았다. (8월 15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산을 점령하라는 김일성의 열화 같은 독촉으로 마구 밀려내려왔던 공산군의 1차 기도는 여지없이 분쇄됐다.
공산군은 철없는 어린 소년들을 전선으로 마구 내몰았음이 포로들을 통해 밝혀졌다. 적을 공중에서 때리기 위해 바다에서도 쉴 새 없이 함재기가 떠오른다. 만약 제공권을 장악한 공군의 활약이 없었더라면 유엔군은 더 이상 낙동강에서 버틸 수가 없었을 것이다. 적의 군사 목표는 물론이고 기차며 자동차며 움직이는 것은 모두 전투기의 제물이 된다. 동해안의 포항을 중심으로 한 전투도 치열했다. 포항 지구의 방어 주력은 카이젤 소염의 김석원 장군이 지휘하는 3사단. 참모총장은 정일권 장군이었고 김홍일 소장이 1군 단장이었다. 몇 차례나 뺏고 빼앗기는 공반전으로 인해 폐허가 된 포항. 치열한 전투가 스쳐 지나간 자리엔 용맹을 떨친 국군의 무용담과 아름다운 전우회, 애절한 죽음의 사연도 전설처럼 남게 마련이다. 8월 11일 포항여자중학교의 3사단 사령부 전투에서 47명의 학도병들이 꽃다운 나이에 장렬하게 전사한 얘기는 두고두고 포항에 전해 내려온다. 4차 공격을 할 때는 이 포격을 하고 그리고는 그야말로 그 사방 고지를 점령을 해가지고 아주 그 그야말로 완전히 작전을 해가면서 이제 진격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이제 12시를 이제 기화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뭐 중과 부족이죠. 총탄도 다 떨어졌고 저희는 저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뭐랍니까 대금입니까? 그것도 없고 그래서 여긴 뭐 이왕 뭐 죽을 바에는 앉아서 죽지 말고 뛰쳐나가다가 개머리판으로 인민을 하나 더 때려잡고서 죽자 말이지.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있지. 12시 제가 그 뭐 정확합니다. 12시에 시계 보고서 12시면 도저히 안 됐다. 이건 돌격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제가 먼저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가서 제가 기억으로서는 한 10발자국 뛰어나갔나 봐요. 그럼 뭐 그냥 뜨끈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에 맞은 거죠. 그래서 제가 쓰러지고 그 후에 그 전황은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같은 동지들 몇 사람이 살아난 사람. 낙동강 교두부를 끝끝내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애국 혼이 쌓이고 쌓인 때문일 것이다. 부상병들을 치료하기 위해 전선에 뛰어든 여학생들. 벼랑 끝에 선 조국의 위기를
바다 건너의 제1동포들도 보고만 있지 않았다. 다 그 젊은이 때문에 우리가 뭘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뭐 학교다 뭐 자기 장래다 뭐 있어요. 그래 손바닥만큼밖에 남지 않는 이거 보고서 가만히 있다면 그건 청년이 아니죠. 그래 그서부터는 그냥 그 임시 지원병입 사무소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서는 우리 민난의 중앙본부에다 이제 각 현 여기다가 이제 본부에 전부 다 통제하도록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학생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일공사 그때 그 당시에 주일공사죠. 주일공사 대표부죠. 주일 대표부에다가 우리 뜻을 비집고 서로하고 막 가서 총사람으로 제출하고 그럼 우리도 하룻밤에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 잘 뭐 별로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아마 막 가서 우리 총사령부의 데모를 우리 한 2번 했습니다. 빨리 보내달라고. 그래 그때 그 당시에 그 마카사 총사령부에 그 뭐 부관인가 뭐 되는 사람이 지금 아놀드 소장이라고 있었어요. 그분 낙동강 전투에서 최대의 위기는 9월의 영천지구 전투였다. 당시 영천지구를 시찰한 이승만 대통령. 이 방면은 유재흥 장군의 2군단이 방어를 맡고 있었다. 북계군이 최후 발악을 한 9월 공세 때 낙동강 전선은 여러 곳에서 아슬아슬한 위기를 겪었지만 그 으뜸 가는 것이 바로 영천 전투였다. 북계군은 독전들을 동원해서 기사회생을 위한 비상수단을 취했다. 즉 명령 없이 후퇴하거나 돌격을 주저하면 가차없이 총격을 가했던 것이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돌격해서 육탄전을 벌이는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한국군이 멈칫하며 한 발짝 물러선 것도 이와 같이 가공할 적의 위세 때문이었다. 9월 6일 영천이 적에게 실함되자 대구와 경주가 당장 위기에 처했다. 영천이 실함되자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낙동강 교도부를 포기하고 일본으로 철수하려고 계획했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다. 영천 남쪽의 여러 골짜기가 국계군 15사단이 괴멸한다. 적은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전력마저 소진해버렸다. 국군을 따라 남으로 낙동강 교도부 안에 몰려든 피난민들. 대구로 왔던 피난민들은 전선이 급박한 상황에 처하자 부산까지 내려갔다. 바닷바람에 찌든 피난민촌을 찾아온 이승만 대통령. 그러나 이들에게 승전의 소식 말고 희망을 심어줄 것이 달리 또 무엇이 있겠는가? 전쟁이 일어나면 불쌍한 것은 아이들과 부녀자들이라고 했다.
하루하루 절박한 삶을 이어가면서도 남편이나 자식을 떠나보낸 전선 소식에 가슴이 저렸던 피난 생활. 님께서 다시 기른 빛나는 길이기에 이 몸 돌아서서 눈물을 감춰서 떠나신 님의 뜻은 (9월 15일) 새벽 인천 앞바다. 바다를 가득 메운 함정에서 엄청난 화력이 쏟아져 나온다. 메가더 원수도 이 감격적인 상륙을 지켜보고 있었다. 상륙을 시작한 다음 날인 9월 16일, 인천 시가는 완전히 파산됐다. (9월 23일부터) 낙동강에 공산군 전선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전능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 자리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적치하 90일간의 서울. 너무나도 어둡고 긴 절망의 나날들. 김일성은 서울을 점령하자마자 미리 계획했던 대로 남로당 출신으로 구성된 요원들을 보내서 말단 행정 조직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밤낮으로 시민들을 들볶았다.
세포 조직을 통해서 강제 날인과 선동을 일삼고 무기와 보급품 운반 등 강제 부역에 시달려야 했다. 전세가 점점 불리해지자 그들은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의영군에 잡아넣었고 나중에는 중학교 2, 3학년밖에 안 된 어린 소년들과 여학생들도 전선으로 내몰았다. 인민재판에 끌려나온 인사들은 군중이 보는 가운데 무참히 학살당했다. 서울을 수복한 아군은 38선을 넘어 북진을 계속했다. 자유를 되찾은 북한 주민들이 병사들을 열렬히 환영했다. 고향을 공부 외투 입고 부부쓰면 마음이 새로워 버튼이 총을 메고 나서는 아침 태평양의 웨이크 섬에서 만난 트루만과 메가드는 유쾌한 기분으로 한반도의 장래 문제를 의논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공군은 이미 정예 12만 명을 압록강 넘어 도하시켰고 18만의 새로운 대군이 공격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승리의 여신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유엔군은 전혀 새로운 전쟁에 직면하게 됐다. 병사들은 모진 겨울 추위를 헤치며 쓰라린 태각의 길을 걸어야 했다.
한편으로는 싸우며 다른 한편으로 퇴각하는 쓰라린 행진이 보름이나 계속됐다. 살갗을 에이는 매서운 북풍이 이들을 더욱 괴롭혔다. 추위에 얼어붙고 지칠 대로 지친 모습으로 이들은 흥남에 도착했다. 아군의 철수 소식을 듣고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흥남부두로 밀려들었다. 그것은 실로 민족의 대이동을 방불케 하는 광경이었다. 그럼에도 수만 명의 주민들은 배가 모자라서 항구에 처질 수밖에 없었다. 한 가족끼리도 서로 떨어진 채 생이별을 하게 된 비극도 많았다. 심한 한포 사격, 그다음에 그 제트기가 날아다니는데도 그런 게 전혀 머리 안 들어와요. 그 요란스러운 그 칠함대 그 한포 사격이 연속 치는데도 하늘 밤에는 새파랗게 불이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도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어떻게 하면 저 배를 내고 누구보다 내가 먼저 타느냐.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유격대를 조직해가지고 유엔군 사령부하고 같이 이제 능선 경비를 했기 때문에 그건 철심 느끼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그 내려와서 배 타는 사람들 그 주의하고 감독하다 보니까 그건 감독이 총소리도 없어요. 총을 맞대도 절대 자리를 비키지 않습니다. 탱크 와서 나가가는데 탱크를 배에다 실어 내려가는데 탱크 죽여주십시오 합니다. 유엔군의 탱크가 그냥 와서 옆에 답니다. 다 밀어도 죽여주시오 하는 거예요. 나 저 배 타지 않으면 죽습니다. 빨개한테 잡히면 죽는데 어떡하느냐. 그냥 여기 죽으나 저기나 죽으나 한 가지니까 탱크 밀고 나가시오. 이래서 탱크들이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민간인을 내보내고 다음에 군이 철수했다는 참 그 비참한 역사죠. 아시가고 자녀 같이 나오시는데 백화점 가지 그게 다만 이제 그 살아야 된다는 그 이념하에서 아기를 하나는 없고 하나는 3살 먹은 거 걸키고 또 옆에서 도와주고 이래갖고 그야말로 그 눈보라 같이는 20도 되는 거기 배 타는 데까지 한 20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걸어가는 사이에. 그래도 그 배 타는 목적지까지 와보니까 진짜 비참하다는 걸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배 타니까 그저 콩나물 시루지요. 뭐 그 사람이 타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진짜 몸을 실어갖고서는 타서 오는 도중에 이제 물론 아픈 애들도 탔을 거 아니에요. 저하고 거리가 멀지 않은 데서 걔가 생후 한 10개월이 됐는지 애가 아프다 이제 뭐 약도 못 먹고 하니까 애가 죽은 거라. 그러니까 옆에서 이거 속담에 얘기 애가 이렇게 잘못된 거를 여기다 놔두면 배가 안 가니까 참 우리가 우선 살아야 되니까 이 배가 여기 수만 명이 탔으니까 배가 가야 되니까 갔다가 어떻게 하라고. 나 그거 보고 진짜 애를 포대기다 싸갖고서는 그 올라가서 버리고 와갖고 우리 집에 저도 역시 어린 애기를 이제 업고 입들고 그렇잖아요. 3살 먹은 거라서.
비난가는 뒤에 생활만 외로이 떴다. 피난 도중 안양 근교에서 전투에 휘말려 다친 어느 일가족의 참담한 모습이다. 인륜도 저버리게 되는 냉혹한 전쟁. 차가운 들녘에 버려진 아이의 허기지고 지친 울음이 찾아들고 있었다. 서대문 로타리의 적십자 병원에는 무료로 치료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다치고 병든 사람들이 찾아들었다. 천진난만한 웃음을 잃어버린 아이들. 이 아이들은 그 후 어떻게 됐을까? 전쟁이 스쳐간 폐허 위에는 팽개쳐진 고아들이 가랑잎처럼 굴르고 있었다. 어둡고 괴로웠던 피난 시절. 고생도 많이 했고 배고픈 날도 많았다. 전선의 포성이 지척에 들리는 듯해도 배움은 중단될 수 없었다. 한 끼니의 생존을 주워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찾아 헤맸던 절박한 나날들. 피난살이. 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스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피난 생활의 얘기를 다 하려면 며칠 밤을 세워도 다 못할 것이다. 서름도 많어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자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 피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젊은 나그네 시름 없이 내다보는 창밖에 들들이 전다. 쓰라린 비난살이 지나고 보니 그래도 긁지 못할 순정 때문에 기적도 목이 메여 소리 높이 우는구나. 이별의 부산 청거자. 한국전에 참전한 유엔은 점차 권태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념과 명분만으로 멀고 먼 남의 나라에서 언제 끝날지 모를 전쟁을 치르기보다는 체면만 세울 수 있다면 휴전을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기도 했다. (1951년 7월 8일) 문산. 유엔 측 연락 장교 대표들이 문산 기지에 도착했다. 한국 측 연락 장교로 이수영 중령이 유엔군 대표와 함께 참석했다. 휴전 회담은 더 이상 전면 전쟁의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공산 측의 제의에 따라 열리게 됐다. 첫 휴전 회담은 이틀 뒤인 7월 10일에 열렸다. 문산에서는 리츠웨이 장군이 직접 나와서 대표들을 환송했고, 유엔 측 회담 수석 대표는 조이 해군 제독, 한국군은 백선엽 소장이었다. 그들은 개성으로 향하는 차량 행렬에 모두 백기를 달도록 요구했다. 그것은 마치 유엔군 대표들이 항복하기 위해 오는 것처럼 보였다. 공산 측 수석 대표인 남일은 거드름을 피우며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회담장에 나타났다. 유엔 측은 현재 전투를 하고 있는 지점에서 휴전할 것을 주장했고, 적은 38선으로 하자고 고집했다. 한치의 땅이라도 더 빼앗는 일이 피하간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휴전선 문제는 결국 유엔 측 주장대로 결말이 났지만, 이번에는 포로 교환이 큰 문제로 등장했다. 강제 소환이냐 아니면은 자유의사에 따른 송환이냐 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 됐다. (6.25) 전쟁 당시 잡힌 공산군 포로는 처음에 모두 거제도에 수용됐다. (1951년 12월에) 유엔군 측이 밝힌 바에 의하면 북계와 중공군 포로를 합친 전체 인원은 무려 13만 2천여 명을 헤아리고 있었다. 수용소에 막 도착한 포로들은 대부분 싸우는 군인이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모습들을 하고 있었다.
공산군에서는 이와 벼룩이 득실거렸다. DDT를 뿌리면 숱한 이들이 옷 밖으로 기어나왔다. 포로들은 제네바 협약에 규정된 대로 충분한 대우를 받았다. 공산군에게 포로로 잡힌 유엔군들은 어떻게 됐는가? 공산군에게 포로가 됐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공산군들에게 제네바 협약 같은 것은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다. 유엔군 포로들은 개나 돼지와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다. 모진 고문과 정신적인 학대는 물론이고 영양실조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포로가 죽어갔다. 이렇게 죽을 수 없다는 의지력으로 지탱해 나간 포로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1951년 10월 회담 장소를 판문점으로 옮겼으나 여전히 포로 문제는 결말이 나지 않은 채였다. 공산군은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중이었다. 평양의 지령을 받은 거제도의 공산 포로들은 유엔 측의 인도적인 대우를 악용해 점점 더 포악해져갔다. 포로들은 철조망 안에서 공산 깃발과 플랜카드를 지켜들고 군사훈련을 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것은 폭동이었고 누가 수용소의 주인인지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포로 수용소장인 도토 준장을 납치하는가 하며 반공 포로들을 학살하기도 했다. 포로들의 난동이 극에 달할 즈음에 경비대는 강제로 이들을 진압, 사태를 수습했다. 수용소 안에서 병사들은 6월 20일에 전 포로 수용소의 집단 봉기 계획을 모의한 계획서를 발견했다. 열흘만 늦었어도 거제도는 죽음의 섬이 됐을 것이다. 휴전이 임박할수록 고지 전투는 더욱 가열됐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고지의 주인이 바뀌었다. 무수한 포탄 자욱이 산의 모습을 처참히 바꿔놓았다. 다시 겨울이 왔고 세모가 다가왔다.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가 12월 한국을 찾아왔다. 아이젠하워 역시 전쟁보다는 휴전을 서두르고 있음이 분명했다. (1953년 4월 20일) 판문점에서 부상 포로가 교환됐다. 그러나 통일의 염원에 불타는 한국민들은 결사적인 휴전 반대 시위를 벌였다. 전란의 깊은 상처를 안고 국토는 만신창이가 된 채 또다시 양단되는 휴전. 그것은 영원한 분단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시위를 하던 청년들은 북진 구호를 소리 높여 외치며 혈서를 썼다. 그러나 휴전은 세계가 원하는 일이었다. 한국민으로서는 비통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 드디어 휴전회담 조인의 날이 왔다. (3년여에) 걸친 전쟁의 종결. 휴전 문서에 서명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1분이었다. 쌍방은 악수는커녕 목례도 없이 헤어졌다. 세 시간 후 문산의 베이스 캠프에서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6부의 휴전 문서에 최종적인 서명을 했다. 같은 시간 평양에서도 서명을 하게 돼 있었다. 한국은 동석은 하고 있었으나 끝내 서명은 하지 않았다. The task now is to put the ceasefire agreement into full. 전쟁은 드디어 끝났다. 그러나 이것은 전쟁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휴전일 뿐이다. 그러나 살육과 파괴로 갈갈이 찢겨진 이 산하. 폐허. 그리고 또 폐허. 사람들이 애써 가꾼 삶의 보람들이 허망하게 모두 무너져 내린 전쟁의 그늘. 포성이 그친 지 33년의 세월이 흐른 뒤 이 땅에 다시 일으켜 세운 번영의 모습. 이를 영원히 가꾸어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6.25 천일간의 그 뼈저린 기록을 길이 새겨 전해야 할 것이다.